한국 영화판에는 죽지도 않고 매번 찾아오는 각설이 같은 좀비가 있습니다. 바로 신파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파가 돌아왔습니다. 이 좀비딸이라는 영화와 함께 말이죠. 이번 리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할 거예요. 이 좀비딸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서 이 신파라는 각설이 좀비를 샅샅들이 이렇게 파헤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출발! 자, 이 좀비딸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조정석이 분한 지금석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또 이 조정석이 키우는 딸이 있어요. 딸을 혼자서 어렵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 사이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석은 엄청 놀라가지고 딸과 함께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무사히 탈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딸이 확 이렇게 좀비한테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결국 좀비가 되어버리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화 속의 세상 안에서는 좀비에 한번 물려서 좀비가 되면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좀비가 되어버리면 뭐 버려버리거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죽여버리거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지금석이라는 캐릭터 조정석은 이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을 몰래 이렇게 고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딸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딸을 조용히 키워요. 딸이 그래도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딸을 막 이렇게 재활훈련 같은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동네가 좁으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막 주인공의 북마고인 약사가 알게 되고, 또 한때 주인공이 되게 이렇게 주인공과 이렇게 썸씽이 되게 진하게 있었던 그 여자친구도 이렇게 이 딸이 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딸을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막 티격태격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 딸이 보이는 반응이 이 친구들이 보기에도, 이 주인공이 보기에도, 또 주인공 엄마가 보기에도 좀 다른 거예요. 얘가 어쩌면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희망을 품고 모두가 이 주인공을 서포트해서, 주인공의 딸을 서포트해서 재활훈련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 영화 좀비딸은 이 배경이 좀비 전염병이 퍼진 상황이지만, 보통의 이렇게 좀비 영화, 뭐 좀비 아포칼립스물이라고 하죠. 그런 영화와는 다르게 좀비 바이러스의 수준이 코로나19의 전염병 정도의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마치 코로나19처럼 좀비 바이러스를 이렇게 다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사량이 거의 100%야. 또 전염성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쓱싹 해버려야 돼 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 설정이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고, 약간 좀 모순적인 지점이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좀비 영화라기보다는 이 좀비라는 캐릭터를 빌려온 그냥 가족 영화 정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 편부모 가정의 가장이 지체장애인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류의 영화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영화의 변형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이 좀비가 된 딸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을 이 지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고충에 그대로 대입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좀비딸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 10년 전에 개봉한 한 영화가 떠오릅니다. 바로 니콜라스 홀트 주연의 원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도 좀비딸처럼 지성을 가진 좀비이면서 이 자기가 구한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인간성을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뭐 성장서사의 틀이 좀비딸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비딸이 약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크게 이렇게 원바디스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좀비딸은 신파를 그냥 이렇게 냄비채로 이렇게 부어버린 점이 매우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좀비딸의 가장 큰 단점인 신파를 다루기에 앞서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수많은 단점들을 돌이켜볼까요? 우선 부자연스러운 코미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한 주인공 분야의 반응을 배우들이 굉장히 열연을 통해서 이렇게 코믹하게 풀어내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 할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라든가 수많은 조연들이 굉장히 이렇게 코미디 연기를 잘 해서 영화를 이끌고 나가요. 근데 그 배우들의 열연을 이 연출이 살리지 못합니다. 특히 도입부에서 부녀가 도시를 탈출하는 장면은 정말 어설펐어요. 이게 재미있어서 웃기는 것과 어설퍼서 웃기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좀비딸은 명백히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연출이 배우의 연기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이 민망한 웃음만 유발했죠. 플롯 문제도 굉장히 커요. 이 플롯은 이야기의 뼈대이자 캐릭터의 감정을 관객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일종의 수학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혹은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느냐는 이 영화의 신선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감정을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좀비딸은 이 지체장애 자녀를 둔 편부모 가정의 애환을 다루는 플롯을 따라가지만 뭐 응용이나 창조는커녕 기본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신파로 이어지는 거죠. 신파가 이 한국인 특유의 한해 정서에서 비롯한 굉장히 기술적인 기법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실제로 이 신파가 탄생한 배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플롯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야기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의 감정이 제대로 이렇게 쌓이지 못하니까 그냥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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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억지로 슬픈 감정을 이렇게 우겨 넣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여러 비평가들이 기술적인 결함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신파라는 포장지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린 것이 그냥 고착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신파라는 용어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좀비딸이 잘 만들어진 영화였다면 뭐 중간에 아빠가 딸의 옷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막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쏟는 것 같은 억지 장면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정 자체가 온 세상 모두가 이 좀비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100%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에 걸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믿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좀비가 된 딸을 인간으로 여기면서 감추려고 살리려고 애쓴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뻔하기는 해도 충분히 슬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 드러나는 이 딸의 진심이 관객이 뒤통수를 팍 치는 구조를 이렇게 정직하게 풀어냈다면 뭐 뻔하다 하더라도 역한 플롯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슬픔이 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슬픔의 정서를 전달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좀비딸은 플롯을 통해서 주인공 분야의 감정선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을 버거워했기 때문에 억지 유머를 우겨넣고 또 억지 심파를 우겨넣음으로써 계속 막 이렇게 관객들에게 억지 감정을 자아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야기가 뚱뚱해지고 이 이야기가 뚱뚱해짐으로써 필연적으로 완급 조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완급 조절의 문제를 예로 들자면 놀이공원 시퀀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야기가 막 지루하게 펼쳐져서 마치 영화가 마무리되는 최종장처럼 연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을 되찾고 영화가 끝나는 흐름으로 가는 건가라는 식의 감상이 자아내도록 이상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영화는 훨씬 더 길게 이어지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한 30-40분 정도가 더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물지마 훈련을 초반부터 시키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가 야 나한테 물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이걸 열심히 이렇게 싹을 틔워서 마지막에 걷어들이는데 딸이 이렇게 군인들한테 죽게 될 위기 앞에서 아빠가 딸 혼자 죽게 둘 수 없으니까 야 우리 같이 죽자 해서 딸을 이렇게 물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앞에서부터 이거 완급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이야기가 지루하게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막 효과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클라이막스로 삼는다면 놀이공원 장면에서 너무 힘을 주면 안 되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비 딸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심파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종합을 하면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역량 부족입니다. 제가 단점을 이렇게 폭풍처럼 쏟아냈지만 좀비딸은 분명 장점도 있는 영화예요. 뭐 배우들의 열연, 원작에서 비롯한 캐릭터의 매력, 또 할머니와 고양이, 그리고 또 다소 자기적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들, 뭐 그런 캐릭터들이 이 웹툰 캐릭터의 성굵은 개성을 영화에서도 아주 잘 구현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도 가벼워서 요즘처럼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뭐 기분 전환용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게 좀 알려주세요. 전 잘 모르겠네요. 자, 다시 심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한국 영화의 문제는 이 심파 자체가 아니라 이 심파를 끼워넣는 제작자들의 관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관객의 기호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90년대 후반, 뭐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에 머물러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렇게 뭐 듣기에는 좋지만 일종의 뭐 노스텔지어 코드가 있는 좀 낡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같은 문법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심파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파라는 용어는 사실 이 일본에서 비롯한 거예요. 이 일본에서는 이 가부키 같은 전통극을 구파라고 하고 이 대서양을 건너온 연극을 이렇게 심파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심파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파동, 그래서 심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변형되어 가지고 그냥 뭐 감정 가행을 가리키는 용어로 심파라는 단어가 사용을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심파는 왜 이런 멸칭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절을 활동하던 사람이 여전히 영화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파를 이렇게 여전히 영화에서 활용을 하면서도 이 심파가 기술적으로 구리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파라는 장치를 애용하는 거는 뭐 단지 역량 부족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심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영화에 쓰고 있는 걸 거예요. 여기까지 저의 비평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제가 굉장히 심파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겠죠. 심파가 정말 필연적으로 나쁜 것일까? 심파는 뭐 단순히 눈물과 과잉 감정을 강요하는 뭐 조악한 장치일 때만 불쾌해질 뿐이지 심파라는 것을 잘 쓰면 관객의 감정을 좀 더 빠르게 절정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국 영화의 초창기와 연극 무대에서의 심파는 이 사회적 약자와 비극과 희망을 전달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리고 멜로드라마나 대하드라마, 스포츠 영화 속에서도 이 시청자의 마음속에서 감정의 파도를 이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든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제대로 설계된 심파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구성하면서 메시지를 관객의 심장에 딱 각인시킨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7번 방의 선물이나 국제시장 같은 거를 봐라. 심파의 기법이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폭발시키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문화가 너무나 이렇게
있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감정적인 폭발을 일종의 그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런 묵힌 감정의 해소라고 받아들이고 속 시원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신파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결국 문제는 신파 자체가 아니라 신파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파를 옹호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와 사건의 감정적인 토대가 충분히 쌓여있고 어떤 이 감정 과잉이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좋은 신파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연출이 적절히 이렇게 그것을 증폭시켜가지고 감정을 터트린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신파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좋은 신파는 사실은 신파가 아니에요. 그냥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적절하게 연출된 아주 잘 짜여진 기술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일 뿐인 것이죠. 그것은 신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 기술적으로 잘 연출하지 못한 부분을, 혹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잘 쓰지 못한 부분을 좀 자기 합리화하는 식으로, 일종의 자기 변명식으로 이렇게 신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기생충 같은 훌륭한 작품의 파동이 있고, 밖에서는 미나리 같은 작품이 이렇게 해일처럼 밀고 들어와서 한국 영화계에 이렇게 그 지각 변동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신파의 의미를 재구성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거의 신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 좀비딸에 대한 비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농담은 자제를 하고 좀 진지하게, 좀 더 평론가의 시점에서 좀 이 좀비딸이라는 영화를 비평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반론이든 욕이든 칭찬이든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저희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재미있게 우리가 이 극장을 나가서 이렇게 새로운 영화의 그 막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자기 실현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발레리나 최근에 보고 왔거든요. 발레리나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